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안녕하세요. 미래 채널 마이앱 황준원입니다. 자,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주요 미래 소식들 묶어가지고 전달드리고 있죠. 첫 번째 소식부터 엄청납니다.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드는 달리라고 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등장했는데, 야, 이건 진짜로 미친 것 같아요. 이걸 만든 것은 오픈 AI이고요. 이 회사는 작년에 또 화제가 됐던 것이 GPT-3라고 해가지고 너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뛰어난 언어 인공지능으로 화제를 모았어요. 뭐 신에 대한 대화 내용까지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죠. 심지어 문맥을 이해하다 보니까 말로 이렇게 적게 되면은 그에 맞게 코딩까지 해줘가지고 어느 정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었다. 야, 그래서 앞으로는 말로 코딩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게 GPT-3 언어 인공지능이었어요. 근데 오픈 AI에서 GPT-3에다가 이미지 인공지능까지 한번 묶어본 거예요. 그래서 오각형 초록시계를 그려달라고 하면 그려줄까? 했더니 결과물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오각형 초록시계 이미지를 얘가 알아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명령을 하면 그걸 이해하고, 자,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아보카도 모양의 암체어, 이런 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냥 얘네들이 이해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의자 모양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미지를 합성해내서 제공하고 있다는 거. 미친 거죠. 자, 여러분들 혹시 이모티콘 스스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파란 모자, 빨간 장갑, 녹색 셔츠, 노란 바지를 입은 아기 펭귄 이모티콘이라고 적기만 하면은 앞으로는 달리 인공지능이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자연스럽게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아기 무 일러스트,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연스럽게. 자, 이번엔 실사예요. 일출 들판에 앉아있는 카피바라 땡땡 버전. 그러면은 그 모습을 팝아트 스타일, 그리고 큐비즘 스타일, 초현실주의, 반고흐 스타일로 알아서 다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진들, 고양이 모양을 선택하게 되면 사진을 선택하면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스케치를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오, 이거는 진짜 놀라웠는데, 오픈 AI가 적힌 가게의 정면, 이런 가게 없어요, 세상에. 근데 너무나 진짜로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도대체? 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920년대부터의 전화기 사진 보여달라고 했더니 얘네들이 스타일별로, 그 당대의 스타일별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현대로 오면 올수록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있죠. 미친 거예요. 이거를 의상 디자인에 또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정 가죽 자켓과 금색 주름 치마를 입은 여성 마네킹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여러분들이 다 이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가디건 색깔 아니면 옷 종류라든지 그런 것들 선택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네이비 셔츠와 보라 미니 스커트. 자, 여러분들 이 달리 사이트에 가시면은 다 이거 체험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정말로 엄청나죠? 자, 이거는 달리 인공지능이었고 살바도르 달리에서 따온 거겠죠? 지난달에는 제가 엔비디아에서 선보인 말로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고갱 인공지능을 보여드렸어요. 엔비디아의 고갱 인공지능. 자, 이런 식으로 자꾸 기존의 유명한 화가의 이름을 딴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디자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창의 작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소설을 쓰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그냥 말로 이렇게 AI한테 명령을 하면은 정말로 수많은 시나리오와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이제 인간은 그 중에서 이거는 괜찮네, 선택하는 게 창의 작업이 아닐까. 그리고 그 결과물을 살짝 수정하는 방식이 미래 대중적인 창의 노동의 방식이 아닐까. 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술하는 AI, 창의 노동의 종말, 여기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한 몇 년 전 자료라 이제 최근 자료 가지고 한번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리고 관련해서 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사진으로 바꾸는 AI도 있는데, 자, 좌측의 모나리자가 실제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인공지능이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겐 기술을 활용했겠죠. 자, 모나리자 분 실제로 저렇게 생기셨을 것 같은데, 모나리자가 가지고 있던 그 뭐랄까 아름다운 이미지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죠.
자, 이걸 만드신 분은 나단 쉬플리라는 분이고요. 인스타그램 가시면 이분의 작업물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프리다 칼로. 사진으로 한다면 이렇게 되겠구나. 자, 윌리엄 세익스피어. 우리가 사진을 본 적은 없잖아요. 사진이 발명되기 전에 아마 돌아가셨을걸요. 만약에 사진이 있었다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겠죠. 진짜로 이렇게 생겼을 것 같지 않으세요? 세익스피어가. 자, 그리고 만화 캐릭터 역시도 사진처럼 바꿔줍니다. 반대도 가능해요. 사진을 만화 캐릭터처럼.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트레이닝을 계속하면 할수록 다양한 그리고 디테일을 섞어가지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탄생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로 그래픽 작업에는 일단 인공지능의 활약이 정말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는 디지털 환생 서비스를 준비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포브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죽은 이를 챗봇으로 환생시킬지도 모른다. 자, 내용 살펴보시면은 특정인의 대화 챗봇 만들기라는 제목의 특허가 2017년에 출원이 됐는데 이달 들어서 허가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인물의 이미지, 음성, SNS 게시물 등 소셜미디어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했을 법한 말투로 대화할 수 있는 챗봇에 대한 기술 특허를 낸 겁니다. 자, 만약에 그런데 1920년대에 돌아가신 분인데 스마트폰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대중 대화 데이터를 학습시켜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이거 좀 뭔가 위험해 보이지 않으세요? 왜냐면 최근 AI 이루다 챗봇 서비스가 연인들끼리의 대화를 학습했더니 성소수자,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더라. 자, 그럼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망자의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리워가지고 챗봇으로 부활을 시켰는데 막 뭔가 이상한 말들을 쏟아내시는 거죠. 누구를 비하한다든지 이런 폭력적인 언행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챗봇뿐만이 아니라 2D, 3D 이미지로도 재현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AI 프로그램 총괄 매니저가 트위터에 이렇게 날렸어요. No worries. 걱정하지 말아라. There's no plan for this.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다. 특허는 출원했지만 구체적으로 이거 죽은 이를 되살리겠다 이런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하겠죠. 한국에서도 지금 터틀맨을 살려낸다든지 돌아가신 가족을 살려내서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거 이런 것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의 추모 방식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과거에는 유품이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우리가 고인을 추억했다면 앞으로는 그 사람의 생전 데이터를 학습시킨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 이미지를 보면서 그 사람을 추억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강의했던 어느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에 죽은 자의 데이터 부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자료 정리한 게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대한민국의 첫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는데 이 내용 정리 안 하고 갈 수 없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 내용 정말로 재밌습니다. 자, 작년에 드디어 인구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어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서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된 건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고요. 퀴즈. 한국의 인구는 전년 대비해서 몇 명이나 줄어들었을까요? 정말로 이렇게 기사를 듣게 되면은 인구가 줄었다고 몇십만 명이 사라진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2만 3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은 별로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분들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난 60년대생 분들은 100만 명씩 태어나셨거든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자연 감소가 몇십만 명씩 한 해에만 몇십만 명씩 일어날 거예요. 자, 두 번째 퀴즈. 이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남성이 줄어들었을까요? 여성이 줄어들었을까요? 정말 흥미로워요. 보시게 되면 남녀 인구가 201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꾸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은 그렇게 줄지 않는데 남성들은 쭉쭉 줄어들어요. 남성 인구가 2년 연속 감소를 했고요. 여성 인구는 근데 3,000명 정도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성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남녀 인구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또 이걸 자세하게 살펴보시자면 진짜 웃기는 게 50대까지만 하더라도 남성 인구가 많습니다. 60대 이상부터 여성 인구가 늘어나게 돼요. 여성분들이 좀 더 오래 사시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미래 사회는 할머니 사회가 될 것이다. 할아버지 사회가 아니라. 자,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발표 내용 중에 세대수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인구는 줄었는데 왜 세대수는 늘어났을까요? 최대로.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이걸 풀어보시면 알겠죠. 가장 비율이 높은 세대 형태는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뭘까요? 자, 참고로 1인 세대랑 1인 가구는 좀 달라요.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에요. 혈연이건 입양이건 가족 형태를 세대라고 하고요.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될 필요는 없고 그냥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동거인 관계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가장 비율이 높은 세대 형태는 역시나 1인 세대. 보세요. 거의 2020년 40%예요. 1인 가구랑 비교했을 때 훨씬 높네요, 이게. 그래서 1인 세대가 사상 첫 9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퀴즈. 미래 채널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맞추셔야 되는데 제가 강조를 많이 하죠. 가장 인구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50대가 1위고요. 2위는 40대예요. 그래서 40, 50대가 대한민국의 머릿수가 제일 많습니다. 투표권도 제일 많다라는 얘기고, 이분들이 참고로 재산도 형성한 세대이자 권력도 쟁취한 세대이자 그렇죠. 운동권 세대들이 이제 50대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 보자면은 10대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30대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20대는 참고로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비중이. 자, 그리고 70대 이상, 7, 80, 90, 100세 분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당연한데 60대 분들이 급격하게 또 증가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업 구상하실 때, 직업 구상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퀴즈. 이렇게 인구 감소 와중에 인구가 증가한 시도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어디일까요? 세종은 들어가죠, 물론.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제주 지역이라고 해요. 강원은 좀 저는 의외였어요. 자, 그리고 2011년, 10년 전 대비 가장 인구가 많이 감소한 시도 지역은 어디일까요? 제일 많이 줄어든 시도. 정답은 서울이 1위예요. 58만 명. 자, 근데 이 이유는 아시겠지만 서울은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중에 58만 명이 줄어든 거니까 부산 보시면 300만 명 중에 16만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부산의 인구 감소가 비율적으로는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저 파란색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 그리고 주황색이 감소한 곳이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감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인구 계속 줄어들 겁니다. 자, 행정안전부의 내용들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급격한 고령화로 고용정책에 시급한 변화가 필요하다. 노인 대상 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뭐 당연한 얘기고, 이 부분 흥미로웠어요. 지역별 인구 증감은 인구의 출생 사망보다도 그런 자연 증감보다도 전출입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크게 작용을 하더라. 자, 그래서 지역별 경제 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제가 알기로도 부산 지역의 청년분들이 그렇게 서울로 많이 이동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도심 지역, 특히나 서울 경기권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쉽지 않죠. 제가 정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자신 없어요. 자, 그리고 정리를 해보자면 1, 2인 세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남녀의 인구 격차는 최대가 되고 있다. 할머니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 내용에서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제일 직격탄 받을 곳 중 하나가 대학들, 지방대학들이잖아요. 중앙일보의 기사 내용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 영호남대학교 78%가 사실상 미달이라는 거. 자, 기사 내용 포인트만 정리해 보자면은 영호남 지역대학 78%는 경쟁률이 3대 1 이하였다고 합니다.
자, 2021년 정시 경쟁률이 1대1 미만인 대학이 18곳이라고 해요. 지원하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무려 11곳이 영호남 대학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그런 지역들이죠. 광주의 경우에는 10개교 모두가 3대1 미만이었다고 하고요. 미달된 수도권 4개 대학도 있는데 근데 그런 대학들은 모두 소규모의 신학대학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쪽 대학들은 여전히 경쟁률이 서울만 하더라도 5대1 정도로 높아요.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경쟁률이 전남은 요번에 1.7대 3이니까 거의 경쟁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방대학이 망하면 사실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는 학생들만 받아서는 유지가 안 된다. 지방대학들 정말로 특화를 시켜가지고 뭔가를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죠. 자, 그래서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미래는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잘 대비하고 계십니까? 국가에만 의존할 수 없다라는 점은 많이 느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럽의 친환경 소식들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자, 인디펜던트지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12월 26일 해상 발전 비율이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해요. 자, 요게 이제 영국 전력 생산 업체 드렉스 그룹의 트위터 자료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 나라 웃기죠. 석탄으로 발전한 산업혁명의 나라인데 12월 26일 발전 비율 50% 넘게 풍력이 1위를 차지했고요. 원자력은 21%, 3위는 가스였다고 합니다. 석탄은 보시면은 0.6%예요. 산업혁명의 나라가.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풍력 발전이 영국 전기 절반 이상을 공급한 최초의 하루 24시간이었다고 하고요. 이 계속 그런 건 아니에요. 이때 영국 지역에 이 폭풍이 불었어요. 벨라라는 폭풍 덕분에 이런 기록을 세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영국 보리스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후 해상풍이 전국의 모든 가정에 동력을 공급할 것. 뭐 오븐을 돌린다든지 인덕션을 돌린다든지 헤어 드라이기를 쓴다든지 그 전기가 어디서 온다? 해상 풍력 발전으로 충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영국을 풍력의 사우디아라비아로 만들겠다. 야, 비전 참 멋지죠. 석탄으로 흥한 나라가 석탄은 버리고 이렇게 바람으로 가고 있네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2019년 3분기 자료가 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찾은 게 있는데요. 2019년 3분기 기준에 영국의 연료별 전력 공급 비중은 가스가 1위예요. 42%, 풍력이 22%, 원자력이 16%, 생물 유기체 6%, 태양력 6%, 수력 1%, 석탄은 0.4%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풍력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더라. 자, 그리고 이번엔 노르웨이 소식이에요. 가디언지의 기사고요. 야, 전기차 시장 비율이 5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내용 살펴보시면은 2020년 신차 판매 54.3%를 배터리 전기 자동차가 차지했다고 해요. 뭐 경유나 휘발유 자동차가 아니라 오히려 12월에는 한 달 동안 66.7%를 기록할 정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노르웨이는 산유국이에요. 기름이 나오는 나라인데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특이하게 2025년 최초의 내연기관차 판매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죠. 자,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내연기관 자동차에 부과되는 그 세금들 전기자동차에는 다 감면을 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퀴즈를 내볼게요. 2020년에 가장 많이 팔린 노르웨이에서 제일 많이 팔린 전기차 브랜드는 의외로 테슬라가 아니더라고요. 폭스바겐 그룹의 아우디 전기차가 판매율 1위를 기록했고요. 2위가 테슬라 모델 3였다고 합니다. 물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델 Y가 또 출시된다고 하니까 노르웨이에서도. 자, 근데 정말로 놀라운 점이 10년 전에 전기자동차 판매 비율은 몇 %였냐? 10년 전에 1%였다고 합니다. 그 디젤 점유율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75%였는데 작년에는 8%로 떨어졌다고 해요. 급격한 변화가 눈에 띕니다. 산유국에서. 참고로 이 나라 국민 수는 560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 전체적으로 보자면 더 버지의 기사고요.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이 화석연료를 넘어섰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어요.
자, 2020년 최초로 재생에너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거고요. 이 보도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에서 제공을 한 거예요. 보시면은 재생에너지가 38% 차지했고요. 화석연료는 37%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화석연료가 더 높았는데 그걸 역전을 한 최초의 해가 됐고요. 자, 그 중에서도 바람과 태양광, 해상풍력과 태양광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수력발전이라든지 바이오는 그렇게 성장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자, 2020년 풍력, 태양광 발전이 10%를 증가했고요. 2020년 석탄 발전은 20% 급감했다. 그래서 2015년의 절반 수준. 와, 굉장하네요. 자, 그리고 2020년 원자력 발전도 줄었어요. 10%. 근데 그거는 스웨덴과 독일이 원자로를 영구 폐쇄했기 때문에 꽤 큰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원자력 많이 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2015년보다 작년의 공기가 29% 정도 깨끗했다고 해요.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렇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의 발전 덕분인 이유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유럽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제일 주목할 만한 트렌드는 역시나 친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 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1월 한 달간 있었던 미래 소식들 정리해 드렸고요. 자, 다음 달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올해의 목표는 미래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 10분 이내로 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20분 이상씩 가는 거는 앞으로 좀 자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주에 지난 2월에 있었던 미래 소식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짜투리 소식만 묶어서 10분 내로 좀 구성을 해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앞으로 미래 소식들 생선 가시 발라내고 살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